잘 아시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어떤 조직인지. 골프를 쳤는데 1년에 한 전화로 한 서너 번 걸어주고 그리고 4, 5억 받는다. 10년 전에 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검찰하고 언론 이 두 개의 권력 집단을 이대로 놔둬서는 우리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우리 그렇습니다. 삶의 토양을 도저히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걸 다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권력하고 언론 개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지금 아마도 제가 언론계에 50년 몸담아 왔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그렇죠. 처음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답답하다 그럴까 그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도 그렇고 언론 권력도 그렇고 이 권력을 개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축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잘못하면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두 가지라고 보는 것인데 검찰 권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걸로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하면 되는 것이고 라프하게 이야기해서 그다음 책임 묻는 걸로는 공수처 설치해 가지고 검사들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거를 하면은 일단 제도적으로는 갖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 경우에는 이게 첫째 민간 영역의 문제고 또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 헌법적 권리 자유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무슨 뚝딱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제도를 바꿔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똑부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항상 어려워요. 과거에는 조중동 독과점, 신문시장 독과점을 해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성공 못했고 디지털 혁명이 어느 정도 풀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 조금 이 여지가 저는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언론계를 대표한다는 한국의 언론기관들이 최근에 와서 뭐 징벌적 보상제도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언론 자유 침해다, 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정 기능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자정 기능이 있어서 스스로 고친다면 왜 언론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들이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제가 볼 때는 자정 기능은 그냥 스스로 아직 그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있는 건 놓치지 않으려고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계 내부에서 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책임을 묻는 문제가. 어떻게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부분 쳐놓고 자정 기능이 있는 사회 조직은 본 적이 아직 없고요. 언론이 자정 기능이 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금 오래 있어 봐서 미국이 스스로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자정 능력이랄까 조직 내에서 해결하려는 게 있는가를 좀 봤거든요. 첫째는 언론 당사자, 언론인 자신, 기자, 뭐 PD, 뭐 기자 자신이 우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가 세 가지 핵심적인 자기들 뉴욕타임즈 저널리즘의 기본이라는 거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가 진실이고 두 번째가 페어니스, 공정성이고 세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항목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만약에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오보를 내거나 잘못하거나 무슨 뭐 왜곡을 하거나 표절을 하거나 거짓한 그런 것들을 행했을 경우에 우리는 영어를 제가 좀 쓰면요. We will not tolerate. 그 절대 그거 참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자한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한테
팩트 체크의 최종적이자 유일한 책임이 기자 자신에게 있다. 팩트 체크 네. 책임이 그만큼 엄격하게 개인에게 그 책임을 네. 지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못하면은 진짜 미국 무섭습니다. 가차없이 해고해요. 98년에 제가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인데 마이크 바니컬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보스턴 글로브의 이 간판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그 이제 미국 신문에 막 보도가 됐어요. 그 마이크 버니컬에 대해서. 그 뭔 기사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쓴 칼럼이 한 구절이 그 혹시 조지 칼린이라는 미국의 코미디언 이름 들어보셨어요? 조지 칼린이라고 있어요. 모릅니다. 저는 아주 네. 참 그 친구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을 약간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이 보스턴 글로브 컬럼니스트가 썼어요. 근데 출처를 안 밝힌 거라. 아하. 그러니까 표절인 거죠. 네. 그런데 주필이 그 사람 보고 사임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사표냈어요. 그 간판 칼럼니스트고 아주 특히 그 보스턴 일대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저널리스트였는데 그 코미디언 이야기 하나 그냥 살짝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임이지만은 해고성이잖아요. 사임을 요구를 했으니까. 사실은 그 미국의 기자들 중에 해고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오보입니다. 그 다음에 없는 이야기 꾸미는 거.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가차 없습니다. 제가 가장 작년에 그 케이스를 봤는데 뉴스위크의 제시카 콩이라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 그 행사 담당하는 기자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작년 여름에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 휴가 때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이 기자가 그냥 트럼프는 뭐 보통 때처럼 골프나 치고 뭐 트위터나 할 것이다라고 그냥 기사 써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아무 예고도 없이 아프간 그 주둔하는 미군 기지에 갑자기 날라갔어요. 갔어요. 근데 이게 기사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문했는데도 그대로 뉴스위크 인터넷판에는 뭐 골프나 치고 트윗도 한다 이렇게 되니까는 그 짧은 기간에 오버가 된 거죠. 네. 그냥 해고돼 버렸어요. 무서워요. 거기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책임을 철저하게 묻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격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달라.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엄격하게 책임 묻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또 하나 뭐 언론이든 기업이든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징벌적 배상제도도 미국은 있고 그러면서도 언론 자유와 관해서는 수정헌법 1조가 생명처럼 지켜지는 나라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양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도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나 이제 서양 문화를 보면 상대방한테 자유를 충분히 주고 대신에 책임을 엄하게 묻는 문화이면 맞아요. 한국은 보면 안 주고 내가 다 그 뭔가가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쥐고 있으면서 대신 또 책임도 좀 안 묻고 뭐 이런 문화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가 앞에 몇 가지 사례를 든 뉴스그 기자나 뭐 보스턴 글로브 그 간판 칼럼니스트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과연 살아남을 기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제가 이거 한번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 그런 식의 오보에 대해서 그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게 2007년인가에 집에 와서 MBC를 보는데 이게 2007년에 집에서 MBC 뉴스를 보는데 처음 딱 하고 뉴스가 나왔나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학교 전 총장 정원찬 교수가 대통령의 출마를 발표를 할 거다라는 게 첫 뉴스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저건 잘못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 밤이라서 전화는 안 드리고 그 다음 날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모르신대요. 음. 그 저 나가고 난 다음에 기자가 뭐 와서 얘기 좀 해도 되냐 그래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오보입니까? 첫 번째 뉴스 코멘트로 나간 건데. 그럼 저는 MBC가 막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뭐 국장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사장까지 막 사임을 하든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저는 이제 이 책임 묻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징벌적 배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저는 이제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네. 이제 뭐 언론 개혁을 일거에 다 이루는 그런 제도적인 만병통치 장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최소한 하나의 방안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네.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랄까 우리 사회 하나의 어떤 변화 같은 걸 느끼는데 네. 그게 뭐냐 하면은 개인 단위에서 네.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 많은 뭐 적지 않은 케이스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면으로 팩트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울산에 내려가지고 누구 만난 적도 없는데 울산에서 누구 만났다고 이야기도 하고 네. 부장 판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네. 거짓 기사가 나가고 가령 뭐 자기 딸이 저 연대 그 병원에 피부과 의사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나가고 적어도 제가 아는 미국 기준이면은 그 정도 오보면은 그건 뭐 그냥 네. 특히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오보만큼 그 신문사 혹은 그 방송사 그 조직의 신뢰와 명예를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근데 것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냐면 이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이쪽에서 혼을 내거나 책임을 묻지 안 부끄러워하고 뭐 그래서요 뭐 어쩔 건데라고 하면은 사실 뭐라고 말을 할 게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언론사 말고 네. 이제 일반 기업체 운영도 해보셨으니까 거기는 좀 어때요?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는 이 책임 묻는 것과 관련해서 네, 네. 그 엄격성이 제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훨씬 이제 책임을 갖다 이렇게 엄격하게 안 묻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기업 기준으로 치면은 당장 해고에 해당될 만한 그러한 일을 해도 징계를 하자, 엄하게 징계를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한 건데 나서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다 그럴까 악역을 안 한다는 게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왜 저럴까를 이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는 비교적 그런 거에 좀 강경한 파에서 항상 거의 유일한 강경파가 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걸 제가 한 10년 다니다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도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랬는데 이제 와서 어쩌다가 걸린 후배를 내가 단죄하는 쪽에 쓰는 것이 자기한테 양심적으로 꺼리낌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도 그랬다는 걸 자기 동료나 자기 부하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망신이라는 걸 또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갖다 대놓고는 다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봐주자는 쪽으로 자꾸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면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지는 지만 잘났냐. 예. 뭐 너는 뭐 얼마나 떳떳해서 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오는 거를 보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나쁜 관행에 있던 선배들이 쌓여 있는 조직에서 그 책임을 갖다 예. 특히 이 하부 직원한테 묻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예. 언어 도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아마 언론사만큼 또 그렇겠죠. 그런 현상이 예.
명확한 곳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보 쓰고 뭐 이렇게 한 그 인간은 그럼요.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데. 이 저 자기들이 네. 그 이 한 행태들 네. 자기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뭐 덜하지도 않는 그렇죠. 뭐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해고까지 가. 근데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해고 경우에는 명명백백한 오보인 경우지 뭐 함부로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격하게 그렇죠. 예, 적용을 해야겠죠. 이제 손해배상도 엄격하게 이제 네.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선배들이 자기도 그런 기사 더 심한 기사 썼고 자기도 그보다 더한 왜곡 기사를 썼으니까 후배들한테 그런 걸 제대로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떳떳한 도덕적인 그런 바탕이 없는 거죠. 네. 예.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이제 국책 연구기관에 저희 이제 친구들이 있을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박사 때니까 더 충격적이었겠지만 옛날에 이제 조세 연구원이 처음 발족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기자들 상대로 워크숍을 갖다 제주도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다 데리고 조세 연구원 돈으로 갔겠죠. 소위 말하면 이제 자기네들 뭐 그 워크숍 예. 말이 워크숍이니까 적어도 뭐 아침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뭐부터 해야 되잖아요. 세미나를 하는데 기자들 그 데리고 어저께 데리고 와서 저녁 먹이고 이제 술 먹인 기자들이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발표는 해야 되는데 예. 발표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없는구만. 거예요. 네. 그래서 황당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바깥에 나가서 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우리들 쓸 거는 저 하나 만들어서 주시오라고 전화를 아주 태연하게 받아서 이제 친구가 정말 기함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썩은 관행의 기자들이 한 회사의 이슈가 아니라 기자들의 그러한 그 나쁜 버릇들이 워낙 깊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의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은 선배들 그 사실은 우리는 저희끼리 하는 문자로는 구악 기자라 그럽니다. 네. 옛날에 그 네. 악에 젖어 네, 있던 네, 네. 그냥 가서 돈 내놓으라고 뜯어가지고 네. 나눠 먹고 하던 전문 용어네요. 예, 구악 기자라 그럽니다. 요새는 신학 기자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요새 이제 그나마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네. 그래도 입사를 한 젊은 세대는 그렇게까지는 부패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네, 안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런 희망은 좀 가지고 있고 KBS 경우에는 직접 그 네, 한 5년 보셨으니까. 동안 지켜보니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온 구성원들은 상당히 능력들이 있어요. 80년대 중반.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는 87년을 네. 경험을 네, 하고 네. 그 언저리의 분위기를 네. 경험한 네, 세대하고 그 앞에 군부 독재 시절에 뭐 전두환 네. 뭐 그 시절을 겪었던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다 은퇴하지 지금은 다 않았나요? 나갔지만 네. 제가 이제 KBS 네, 있을 네. 때는 여전히 있었으니까.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80년대 후반 이후에 들어온 후배들을 보고는 참 훌륭한 인재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껴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세대 교체가 돼 가지고 앞에 구학들은 좀 쓸어내고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좀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 어느 안구석이 그렇겠습니까마는 특히 언론계에도 세대 교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 요새 쭉 느껴온 것이고 KBS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노동조합만 하더라도 구노조라는 게 있어서 그건 또 좀 수구적이었고 그거를 저항해서 주로 기자 PD들이 중심돼서 만든 새 노조는 건강했거든요. 그 노조들이. 그래서 희망을 또 갖게 해주고 하는 선생님, 그런 측면이 그 있었어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조금 보기에 따라서 작은 거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라서 여쭤보는데 언론 노조, 예. 신문사별로 있는 또는 방송사에 있는 노조. 저번에 이제 KBS, MBC의 경우에는 이제 정권 예. 탄압에 맞춰서 이제 예. 싸우느라고 고생들을 했지만 예.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 좋아하는 그 기자들이 모인 회사에서 그 사주의 그러한 그 전횡에 또는 광고주한테 영업시키는 이러한 그 영업 그 사업 방식에 저항을 하는 신문사 노조 하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예, 왜 근데 이제 왜 그게- 꿈뻑지 않아요?
저는 신문사 기자 노조가 저렇게 어용이라는 거 이 현상 자체가 정말 신기한 현상 같아요. 그거는 지금 각 언론사에 있는 노동조합이 성격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예를 들면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본부에 소속된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자기 네. 조선일보처럼 자기들 그냥 단위 지금은 복수노조가 허용이 돼 있으니까 그런 네. 노조가 따로 있고 보통 이제 그런 독립된 노조가 많은 경우에 이제 회사 쪽하고 거의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게 많지요. KBS도 새노조는 언론노조 본부에 소속돼 있지만은 구노조는 탈퇴해가지고 혼자 독립된 조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KBS에 노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저 팀제 도입하면서 이 자리들 다 빼앗긴 국장급들이 네. 한 60명이 네. 만들어가지고 이름은 또 공정방송노조라 그래가지고 맨날 성명서 발표 노조가 하여튼 KBS 3개입니다. 그런데 일반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거의 역할을 못 하고요. 그렇죠. 거의 역할을 못 해요. 제 질문은 그 예.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조선일보화 해버렸는지 네. 적어도 저 신입 때 입사 시험을 굉장히 잘 가려서 뽑아가지고 애초에 그럴 만한 사람들을 안 받았기 아니 때문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근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입사할 때 뭐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입사할 때 멀쩡하던 친구가 몇 년 지나면은 다 조선일보화 해버린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조선일보는 보니까 거기에 문화에 젖지 못하면은 떠나요. 그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네. 예. 잊지 못하고 떠나버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노동조합을 하건 안 하건 다 비슷한 게 아니냐. 저도 한때는 특히 제가 한겨레에 있으면서 그때 그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때는 그래도 그나마 각 언론사에 있는 노조가 희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는 저 소위 족벌 체제의 신문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조합이 노동조합이 있어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철저하게 거기에 동화를 해버렸구나라는 걸 느껴요. 동화해버렸어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뭐 성명서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센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일회성이죠. 예. 그렇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언론 개혁에 앞으로 그러면 환경은 바뀌었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한들 언론 개혁이 될까요? 어떻게 아니 해야 될까요? 언론 개혁은 뭐 근본적으로 언론 스스로 절대 바뀌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외부적인 제도의 개혁이라는 것도 마땅한 것이 없고 특히 이제 언론 내부로 들여다보면은 거대한 권력의 한 축이 사실은 기자실 권력이거든요. 네. 출입처 제도. 이거 못 고칩니다. 지난번에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해직 기자였던 노정면 YTN 기자가 편집국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기자들의 그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노정면 기자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기자실 출입 안 그렇죠.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KBS에도 그때 보도본부장 엄경철 기자가 기자실 그 출입 관련 이야기 했다가 간신히 60%로 이 본부장 보도국장 신임을 받았구나.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개혁이 그러니까 사실 기자실 권력이라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자들이 스스로 엠바고를 정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다른 기자 뭐 어겼다고 처벌도 하고 세상에 그런 기자실 이른바 선진국에서 기자가 기자를 처벌하는 그런 나라 없을 겁니다. 그걸 또 받아들여요.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는 가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작 환경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기자 숫자에 비해서 써내야 되는 기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이트킵 하나로 모아서
나눠 먹어야 그나마 물을 덜 먹지요. 아니 네,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그 기자 일을 하지. 만약에 기자실을 통한 컨트롤을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건 말하자면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기사 한두 개 쓰기도 힘든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사량에 비해서 기자가 적다 보니까 도리어 정보를 여기다 모아달라라는 식으로 요구하게 된 건 아닐까. 근데 이제 기자실을 지금처럼 운영하면은 참 기자들한테는 좀 편해요. 편하죠. 네.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다 쏠리고 그러니까요. 몰리고 네. 또 담합이 가능하고 한 건데 사실은 기자실 출입처 이 권력과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자실 출입처를 브리핑 룸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뭐 언론 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참여정부 시절에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바꾸는 거 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전 언론이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제가 직접 11년 특파원하면서 느꼈지만은 제가 백악관이든 국방부든 국무부든 의회든 어디든 내가 가서 브리핑을 듣고 싶다 할 때는 그쪽 공보실에 미리 연락을 하고 절차를 밟으면은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어요. 네. 다만 데일리로 갈 수는 없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악관이나 국무부 같은 데는 데일리 패스를 받으려면은 일정 기간 출입을 해야 돼요. 네. 성적이 좋아야 되고 네, 네. 그거를 이슈해 주는 게 발행해 주는 주체는 정부 기관이에요. 자기들이 브리핑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자들이 결정을 해요. 누가 출입하라고 안 하는 전형적인 것이 저 검찰 출입처입니다. 거기는 기자실에서 심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권력을 거기에서 검찰들이 온갖 정보를 쏟아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들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브리핑룸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런 중간 것들이 다 차단되죠. 그래서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는데 다만 브리핑룸으로 바꿔놓으면은 거기에서 뭐 정부든 뉴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서 그거를 인포메이션 브릿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자들도 그거를 그 정보가 모이는 그런 통로로 활용하면 되는 건데 지금 기자실은 많은 경우에 아직도 너무나도 이 따뜻한 온상 같은 곳이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이 기자실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브리핑 룸으로 바꾸는 것이 이 정부 기관 중에 상당수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핵심되는 뭐 검찰이나 이런 정부의 핵심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기자실 운영, 이 출입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언론 개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정부에서는 쉽게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뭐 가야 하는 방향이고 또 그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통제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그 검찰 출입 제도가 갖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런 데 대한 끊임없이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례로 보는데 조국 전 장관이 소송을 많이 제기해 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의연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윤미향 씨요. 예, 윤미향 의원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또 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고 또 정의연 자체에서도 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고 그 중에 이미 정정 보도를 확보한 경우도 있고 뿐만이 아니고 또 미투 사건의 피해자인 모 시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인격권이 침해되고 내 삶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과거처럼 그냥 엎드리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랑 예. 연결이 되는데 이게 영어 표현을 할 때 그 punitive damage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unitive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 사람한테 아프게 벌을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제 기억에 지금 한 5년 동안 지난 5년 정도인가 조선일보가
위자료로 낸 게 뭐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상하게 판례상 그런 식의 그 명예훼손이나 뭐 오보 이런 것에 따른 그 배상금이 위자료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게다가 맞아요. 이게 5배니까 이것은 그냥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냥 5배 배상제예요. 5배 배상제. 맞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곱하는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5배 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갈 수 있어요. 5년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에 5배면 3억인데 뭐 1년 매출이 뭐 한 4, 5천 원 하는 기업에서 뭐 3억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차라리 이제 소송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그래서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뭐 5배 배상제인데 그것도 역시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그것이 그 의도적으로 증명하기도 쉽지 해야 않지.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또 저도 생각도 비슷합니다. 하죠. 네. 그 사실 아까 그 조선일보 사례를 드셨는데 네. 언론중재위의 그 양재규 변호사를 비롯한 네. 연구팀이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례를 가지고 스터디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언론사 승소가 특히 최근 6년간에는 언론사 승소율이 훨씬 높아요. 네. 높아가지고 50%가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3건 중에 2건이 네. 이 언론사가 승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중간값을 모아보니까 2010년에 1,000만 원 하던 것이 2019년에는 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에요. 이겨봤자. 이겨봤자. 네. 네. 그러니까 3건 중에 2건은 지고 한 건 이겨봤자 500만 원.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사람 이 피해 당사자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온갖 그렇죠. 피해를 다 심리적으로 당하고 재정적으로 당하고 삶이 다 네. 파괴되고 인격권 다 침해됐는데 겨우 이제 이 정도 액수를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전혀 이 소위 말하는 페널티로서의 그 기능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그 소송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하고 윤미향 전 의원 그 남편하고 제기한 소송,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시인이 이제 각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만약에 징벌적 배상계, 지금 아까 5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징벌이 아니죠. 제가 그 punitive damage라는 거를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punitive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강해서 예방적 조치, 그렇죠. 네. 프리벤티브한 효과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수준까지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징벌적 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 예. 거의 뭐 초기 단계에 그나마 이제 5배 정도라도 하자 이런 건데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몇 군데에서 소송 제기된 것이 이제 판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모여져가지고 가령 전 조선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이런 판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막 받아들였는데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이제는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기자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함부로 기사를 마구 쓰는 그런 행태는 어느 정도 좀 제어되지 않을까 하는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미디어 오늘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놀랍게도 81%가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저는 이 81%라는 숫자가 진짜 놀라웠어요. 보통의 경우는 보면은 그래도 뭐 그렇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고 라고 하는 편에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그만큼 언론에 함부로 쓰는 기사들로 인한 피해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81%가 지지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탄핵을 선고한 거라고 봐요. 그럼요.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어요. 내려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연 정치권에서 담아내느냐. 81% 지지하는 걸 어떻게 못 담겠어요. 그것도 뭐 언론만 따로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법 개정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그건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안 될까? 뭐 오배배상제도는 예. 신문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입되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예. 뭐 그거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면에서 언론의 오보와 아니면은 그 왜곡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배상을 재판부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렇게 간의 기별도 안 가게 하는 맞아요.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맞아요. 이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시작부터 하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는 그런 이 판결을 내렸다면은 그럼요. 지금과 같은 저런 행태는 그럼요.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언론의 폐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그것이 판례로 쭉 축적이 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들은 달라질 텐데, 사법부가 이제 그런 것에 부응할지는 그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은 그렇게 낙관적인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요번에 이제 이건희 씨 돌아가시고 나서 나오는 보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소위 재벌 권력과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삼각동맹으로 돌아가는지가 보여 있는 것인데, 소위 이재용이 상속을 저렇게 많이 생속세를 많이 내야 돼. 이거 그 걱정은. 뭐 언론에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근데 또 잘못한다 하더라도 뭐 검찰에 넣으면 사법부에서 뭐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주고, 이게 일종의 무슨 효과를 가지냐면 전체주의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요새 말하는 이제 전제 정권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항의를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포기해. 이게 원래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만드는 그 효과를, 보이지 않게 설득하는 그 효과를 바로 언론과 사법부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당하지 마.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이 있어. 그리고 오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가는 거죠. 그러고 재판부가 다 두루뭉술이로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판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해서 그게 또 하나의 판례로 남는다면은 사회가 또 그만큼 성숙하는 것이죠. 예. 책임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 개혁하는 이제 학자들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저도 보다가 옆에서 보면서 이게 왜 아무런 한 발자국도 못 나갈까를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때 내렸던 결론이, 이것은 결국은 사법 개혁,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재벌 개혁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최근 보도도 여실히 드러납니다만은 이제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디지털로 바뀌고 광고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또 방송 경우에는 다채널 시대가 되고 종이 신문은 뭐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망하는 언론사는 없고, 그 망하지 않도록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사실은 재벌 광고거든요. 재벌 광고하고 협찬이 살려주는 거잖아요. 배당을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살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엄청난 권력이 됩니다. 이 광고라는 이 목줄로 엄청난 권력이 돼가지고
사실은 언론 환경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란 거 다 보이잖아요. 환경이 자꾸 나빠지고 있다는 거 뭐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더욱 재벌 그 권력에 매달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속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저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게 기사에다는 뭐 굉장히 준엄한 글 쓰는 척 하는데 막상 그 기업에 와가지고서는 뭐 그냥 김밥을 말아요. 예, 또. 잘 아시겠다 그 이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참 아유 속으로 왜 그러고 사니 싶죠. 네. 특히 우리나라 이 광고가 집행되는 그 과정은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반시장적이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반시장적이고 이렇게 도대체 광고 효과와 관계없이 할당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이 과연 얼마나 갈까? 과연 얼마나 갈까? 그래서 이제 뭐 언론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딱 부러진 답은 없다 하더라도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바꾸는 그런 방향,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언론의 그런 일방적인 잘못된 보도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런 현상, 과거의 구학 기자들보다는 많이 그래도 건강한 젊은 세대가 있다라는 이런 현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책임을 묻자라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서 5배 보상제도 같은 것도 생겨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 언론도 이제는 정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구나 하는 그런 큰 흐름은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그 면에서 이제 저희가 3부에서 했던 그거가 굉장히 첫 단추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KBS, MBC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공정 보도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은 그 기존 그 수구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정파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혈자리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죽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이제 그런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로 보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민주 세력이 다수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 때 그냥 너무 정치적인 거 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호기를 놓치지 말자. 호기를 놓치지 않고 하면은 그것 역시 정말 좋은 그 언론 개혁의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 중에는 KBS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두 개 혹은 몇 개의 뉴스 몇 개 가지고 평가하는 건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하고 전체를 볼 필요가 있고 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에도 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KBS하고 MBC 두 개가 중립만 지켜줘도 중립만 지켜줘도 수구 우파의 그 독기는 확 빠지죠. 예, 독이 많이 빠지는 그런 선 기능을 한다라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전히 방송 중에는 KBS, MBC가 갖는 지상파의 힘이 있습니다. 무기로 치면은 KBS, MBC가 쏘는 거는 일종의 대포 같은 거고 이번에 그 나훈아 선생 쇼를 봐도 그렇고 대포 같은 게 팡팡 터지는 거고 뭐 종편들 그거 뭐 잔잔무리한 시청률 그거는 그냥 소총 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생각을 한다면은 과거와는 뭐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KBS 9시 뉴스는 뭐 15% 근방에 가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장시간 또 제가 또 정 선생님을 모시고선 또 힘들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언론개혁이라는 문제,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진전이 없고 거기에 뭐 저희들이 또는 저희 당이 얘기를 한다고 얼마나 더 대단한 뭐가 있을까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이고 잊지 말아야 되고 뭐가 됐든 어디서부터 시작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저로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참 보람된 인터뷰였고 말씀을 듣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좀 넉넉하게 네.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의 당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당은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은 물론이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